안녕하십니까, 최승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핵심과 테스트 프로세스 심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제 커뮤니티는 스탠에서 스탠을 통해서 제가 발표를 좀 하게 됐고요. 아마 스탠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탠 커뮤니티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저는 그 스탠 소속이기도 하지만 이제 회사는 ST 컨설팅 소속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앞 시간 아마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님이 앞에서 발표하시는 거 아마 들었을 거고, 이제 제가 하는 거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내용은 좀 저 한번 본 그림인데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는 좀 다른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서 같이 참고를 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뮤니티 사이트 소개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스탠은 오픈한 지가 2002년 10월 달에 벌써 한 10년 정도 됐죠. 상당히 오래전에 오픈이 돼서 이제 주로 이게 이 스탠이라는 약자 자체도 여기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스 네트워크라는 저 앞에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스탠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수는 한 17,000명 정도가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최근에 한 5년, 6년 사이에 굉장히 회원수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어떤 뭐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효과, 정보 공유를 하고 어떤 전문가분들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이제 그 자유 게시판도 있지만 자료실도 있고 뭐 테스팅 이야기라는 테스팅에 대한 얘기들을 주제로 해서 뭐 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TMMI라는 테스트 프로세스 심사 모델, 성숙도 진단 모델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스탠 커뮤니티 안에 카페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카페도 개설을 해서 그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 사이트에서 그 테스팅 교육이나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거를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스팅 관련 교육을 들으시거나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저 스탠 사이트를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 반드시 가입을 좀 하셔가지고 좀 둘러보시면 괜찮은 자료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팅 쪽에 이 ISTQB라는 자격증이 있죠. 그 ISTQ 자격증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구인구직 게시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다른 구인구직 게시판 유명한 것들 많이 있지만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테스팅 쪽이다 보니까 테스팅 관련 그 사람을 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 게시판을 통해서도 직업들을 많이 이렇게 적당한 직장을 찾아서 그런 정보의 장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세미나 컨퍼런스 용도로도 사이트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회원수가 증가가 됐고, 당연히 이 회원 구성은 테스터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QA, 학교에 소속되신 분들, 프로젝트 매니저, 임원분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연구원분들도 일부가 좀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테스팅, 국내에서 테스팅 관련 이런 어떤 일을 하거나 이쪽에 IT 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저희 사이트를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발표 시간 40분이 그렇게 깊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깊숙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테스팅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 테스팅에 대한 핵심,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테스트 역량을 갖춰야 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그 역량을 갖출 수가 있을지 그런 거, 그리고 이 개인에 대한 테스트 역량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 차원의, 우리가 어차피 테스트를 하는 거 활동 자체가 조직에 속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그런 성숙도, 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TMMI 모델이라는
그 테스트 성숙도 진단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최신의 테스팅 트렌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여기가 이제 IT 커뮤니티 사이트 그 주제로 하다 보니까 아마 IT 관련되신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과 테스팅 관련해가지고 그 재밌는 카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테스팅에 대한 핵심, 이게 아마 그 ISTQB 실러버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파운데이션 레벨에 있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들으셨거나 이미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저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테스팅 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저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놀라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이것까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그 테스팅 shows presence of defect. 그러니까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을 찾고 개발 쪽에서 결함 조치해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테스팅이 완벽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예산, 리소스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테스팅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최적의 전략,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그 짧은 리소스로, 적은 리소스로 그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테스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테스팅을 보장하냐 하면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팅을 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스템에 결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테스팅을 열심히 했지만 그렇더라도 시스템에는 결함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활동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게 많이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흔히 이제 윗분들, 특히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쪽을 총괄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 완벽하게, 이번 제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완벽하게 테스트 해야 된다. 결함 나면 안 되고 제로 디펙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이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테스팅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 입력값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수행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벤트 조합의 순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아주 적은 규모의 진짜 제한적인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시점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자한테 릴리즈한 이후에도 우리가 개발 당시에 그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품이 설치가 된 OS가 새로운 패치가 나오거나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새로운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패치나 릴리즈나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운영체제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그런 뭐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측을 하면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발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릴리즈가 된 이후에 그 모든 것들, 변화하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힘들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는 조기 테스팅이죠. 가능한 한 빨리 테스팅 활동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테스트 활동을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시스템이 릴리즈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개발하면서 단위 테스트하고 뭐 통합 시스템 테스트, 제3자가 하는 시스템 테스트하고 사용자가 하는 인수 테스트하고 제품을 릴리즈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점을 너무 늦게 찾아내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점을 조기에, 예를 들면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에 요구사항 명세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그런 리뷰라든가 그 문서에서 미리 테스트 계획이나 설계 활동을 하면서 그 명세서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앞단에서 찾아줄 수가 있었으면, 그때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제거를 했으면 그게 이 설계 문서나 나중에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로 구현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앞단에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고 나서 제3자 테스트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았어요. 그럼 요구사항 명세가 잘못됐다는 건 굉장히 큰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을 찾고 조치를 한다고 하면 구현하고 설계하고 요구사항 명세했던 그 모든 그 활동들을 다 거꾸로 백 해가지고 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결함이 유입된 시점에 그 결함을 찾아서 조치를 해주는 게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테스팅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프로세스를 이제 잘 갖추고 하는 조직들은 이제 개발 수명주기와 테스트 수명주기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개발의 어느 시점에 테스트 인력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상으로 이제 잘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얼리 테스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펙트 클러스터링은 결함이 서로 밀집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결함 한번 찾으면 그 주변에 결함들이 좀 이렇게 몰려있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결함들이 거기에 비율적으로 균등하게 결함이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결함이 한 번 나면 그 부분에 좀 결함들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함을 한번 우리가 찾으면 그 주변을 더 탐색을 해서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주변 결함들을 같이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해주는, 실제 우리 테스팅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입니다. 살충제 패러독스는, 살충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벌레 잡을 때 쓰는 살충제인데, 벌레들이 처음에 우리가 살충제를 쓰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벌레들도 학습을 하고 진화를 하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다 살충제를 이제 계속 쓰게 되면 이제 알아서 피해 다녀요. 아, 이쪽 동네에 가니까, 저쪽 부분에 가니까 살충제가 있으니 우리가 피해 다니자 해가지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막 이제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벌레를 이제 결함이라고 가정을 하고 살충제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제 대치를 했을 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같은 테스트 케이스, 같은 자리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을 아무리 반복을 하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효과를 상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도 적절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도 특정 부분만 커버하는 그런 테스트를 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떤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해서 이 시스템 전 분야를 잘 커버하는 그런 테스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 살충제 오리에 빠지지 말자,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죠. 시스템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방법이나 전략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제품도 게임 소프트웨어처럼 어떤 재미나 사용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하면, 국방이나 의료 분야처럼 어떤 제품에 오동작이 생겼을 경우 사람한테 위해를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나 방법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이냐,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이냐, 제3자 테스트를 하는 입장이냐, 성능 테스트의 전문가냐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도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테스팅이라는 거는 정황에 의존적인 거지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특정한 방법만을 가지고 테스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류 부재의 배변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원리인데요. 저거는 우리가 이 테스팅을 열심히 했어요.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시장에 내보냈습니다. 시간도 좀 넉넉하게 주어진 편이었고 리소스도 잘
충분하게 좀 주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전략도 잘 짜고 테스트도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제품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사용을 안 해요. 결함은 없는데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시스템 열심히 개발하고 품질에도 별로 문제없이 제품을 내보내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잘 쓰지를 않아요. 외면합니다.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진짜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끔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그 게임 소프트웨어를 릴리즈를 했어요. 베타 테스팅을 막 하는데 이제 피드백들이 막 옵니다. 아, 잘 돌아간다. 문제 없고 뭐 그런 이제 트래픽 막히는 것도 없고 굉장히 좋은데 아, 재미가 없네요. 그런 반응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게임 개발사는. 예. 그런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라고 강변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결함이 없는 것 때문에 사용자한테 시스템의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 때 결함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용자 니즈에 맞는 그 사용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어떻게 보면 테스팅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용자, 실사용자를 입장에서 보는 그런 테스팅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테스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원리였고요. 제가 좀 길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 쪽에서 리스크 기반 테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스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 관리나 뭐 해보신 분들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의미를 하는 그런 리스크가 아니라 이거는 제품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대상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질 리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스템에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어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결함을 항상 버그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미안함을 갖고 있어요. 벌레들 되게 예쁜데 저걸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는 결함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항상 이렇게 좀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데 좀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돼서 제가 미안함을 무릅쓰고 항상 이렇게 표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결함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크죠. 저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찾아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저런 결함들이, 버그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저 전체 시스템을 놓고서 저렇게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딘지, 우리가 좀 덜 리소스를 들여도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이 2가지 평가 기준을 놓고서 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쪽 X축에서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요. Y축의 면에서는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2가지, 만드는 사람의 관점과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 2 분야에서 모두 리스크가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크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을 놓고 이 중요한 위험이 높은 부분들이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고 낮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렇게 식별을 해서 저거를 찾아내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는 리스크가 높고 위험하니 이렇게 도구들도 좀 좋은 것들을 쓰고 엔지니어도 좀 그 전문적인 업무 지식이 있는 분, 그리고 명세서나 이런 도구들도 잘 갖춰서 좀 테스트를 하고 여기는 조금 덜 노력을 좀 적게 들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완벽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분석을 해서 그 제한된 리소스를 저렇게 리스크 높은 데는 좀 많이 쓰고 리스크 낮은 데는 좀 덜 쓰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리스크 기반 테스트 전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저런 리스크 분석 없이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노력을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한 데다가 그 노력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덜 중요한 데다가 노력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으니 그 리소스를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게 이제 리스크 기반 테스트 전략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팅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하고 이 강도 높은 테스트 방법을 적용을 하고 강도 높은 목표 수치가 높은 테스트 종류 기준을 적용을 하고 뭐 도구 적용 같은 것들을 하자. 하지만 여기는 리스크가 좀 낮으니 뭐 신입 인력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초급자나 그런 인력을 쓰실 수도 있고 기법이나 종류 기준 같은 것들을 좀 강도 낮게 가져가자라는 게 이 기본적인 리스크 기반 테스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팅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기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했을 때 이 테스팅이라는 거는 저게 전문적인 어떤 공학 활동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쪽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 체계도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런 관련 외국 서적도 되게 많고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하니까 전문적인 공학 활동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인식을 했는데 테스팅에 대한 것들은 최근에 그래도 책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10년 전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테스팅에 대한 것들은 참조할 만한 책은커녕 그 볼만한 지식체계도 별로 갖추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이라는 건 전문적인 공학 활동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개발 수명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게 되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은 보통 자연어로 기술이 되어 있죠.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요구사항 정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설계 단계를 지나죠. 설계 단계를 지나면 이런 식의 어떤 설계 명세서로 만들어져요. 저 말은 표현하는 방식이 자연어에서 저런 모델링 언어로 바뀐다는 의미죠. 분명히 거기에서 변환이 되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완벽하게 1:1로 매핑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저기에서 빈 구멍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 빈 구멍을 우리가 테스팅 쪽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계에서 리뷰 활동을 해준다든가 저 명세서나 이런 설계 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과 설계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지금 제대로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활동이 전문적인 공학 활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버금가는 공학적인 활동이 테스팅 쪽에서도 이루어져야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찾아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 명세가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변하게 되죠? 예,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바뀌죠. 예, 또 표현하는 방법과 형식이 바뀝니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는 공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테스트를 하고 뭐 제3자 테스트도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저 테스트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단에서 좀 잘 준비를 해서 저런 고객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테스트 역량,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 테스팅이 그 전문 공학 활동이라면 그러면 개인의 테스트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도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이쪽 테스팅 분야에도 ISTQB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혹시 ISTQB 자격증 취득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ISTQB 자격증 말고도 미국에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다른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격증도 있고 국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ISTQB는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크게 이제 파운데이션 레벨과 어드밴스드 레벨, 엑스퍼트 레벨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돼서 이제 인증 체계를 갖추고 이 안은 물론 이 자격증 시험을 위한 이제 실러버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식 체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별로는 70여 개국 이상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자격증이라서 가끔씩 스탠 사이트에 이제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서 저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게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가끔씩 요새는 이제 글로벌 협력의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테스터 이제 인력 구인을 하면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파운데이션 레벨, 어떤 때는 어드밴스드 레벨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어떤 그 인력 스펙으로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취득자가 22만 명, 지금은 한 23만 명 정도 됐고요. 국내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천 명 정도가 현재 작년 말 시점으로 3천 명 정도의 자격증 취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의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격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테스트 조직을 보통 테스트를 단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테스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신 게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꼭 업무를 잘하냐 그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된다라는 거는 담보를 하는 거죠. 예.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최소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는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지식을 진짜 내재화를 해서 실제 업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으면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것들을 자기 주변한테 전파를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저런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 해도 이 조직 차원의 측면에서 봐서는 저것들이 잘 꿰어져 있지 않으면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또 잘 구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전사 차원으로는 테스트 목적이나 전략,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는 ISTQ라는 자격증이 있다면 조직 차원에서는 그럼 어떤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수준 진단을 해줄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떤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TMMI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CMMI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MMI랑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이제 테스팅 쪽의 프로세스 이제 성숙도 모델이에요. 그래서 TMMI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이 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그 미국의 일리노이 공대에서 TMM이라는 모델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TMMI라는 모델로 저 비영리 기관에서 공식적인 인증 프로그램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MI 구조랑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CMMI는 개발 쪽, TMMI는 테스팅 쪽 이렇게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CMMI 레벨 4, 5 이제 받은 기업들이 시스템에 여전히 장애가 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개발 성숙도가 저렇게 높은 조직들이 왜 여전히 장애가 발생을 하고 결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연구를 막 해보니까 CMMI 모델 자체가 개발에 대한 것들은 많이 커버를 하지만 테스팅에 대한 건 너무 약하다. 그래서 테스팅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TMM이라는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CMMI와 TMMI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잘하려고 하면 단순히 테스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사항 리뷰를 해야겠다. 요구 명세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직에 요구사항 명세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설계 명세를 가지고 뭔가 리뷰 활동도 하고 분석 설계도 해야 되는데 참조할 만한 그런 개발 성실물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이게 그냥 성과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세스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프로세스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세스를 단순히 하나만 이제 보기보다는 개발 프로세스랑 만약에 현재 조직에 개발 프로세스가 아직 없는 그런 조직이라면 개발 프로세스와 테스트 성숙도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꺼번에 어떤 개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MI 모델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식 인증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LGCNS에서 2009년도에 공식 인증을 받았고 2012년도 올해 이제 최근에 이 LIG 넥스원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GCNS는 이제 인증 받은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제 두 기업 다 이제 레벨 3 인증을 받았는데 지난번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레벨 3를 넘어서 더 높은 성숙도 인증을 한 내년쯤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높은 레벨 인증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I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CMI 모델과 마찬가지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벨 1은 이제 디버깅과 어떤 테스팅을 구별 없이, 그러니까 디버깅 활동과 테스팅 활동은 엄연히 다른 거죠. 디버깅은 내가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을 그냥 단순히 고치는 거지만, 테스팅이라는 것은 결함 발견을 목적으로 해서 그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주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구분됨이 없이 그냥 개발의 일부로서만 그 테스팅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레벨 1의 성숙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2 달성을 못하면 그냥 레벨 1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벨 2 수준은 이 프로젝트 레벨 차원에서, 그러니까 모든 활동들이 전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 잘하고 있으면 돼요. 프로젝트 차원에서 어떤 테스트 계획적인 부분, 그런 전략적인 부분, 실제로 수행하는 거, 뭐 분석 설계하는 거, 그런 테스트 환경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아주 테스트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 레벨 차원에서 잘 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제 요구사항 만족 여부 검증의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매핑 같이 해놨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TMI에서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테스트 활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하는 관점에서 풀어 쓴 거를 지금 TMI 모델하고 좀 이렇게 매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 2의 활동은 프로젝트 차원인데, 이게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레벨 3는 프로젝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이건 조직 차원으로 전사 어떤 표준 프로세스, 전사 표준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면 이제 레벨 4, 5에서는 이제 측정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고,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되면서 프로세스를 잘 개선을 하고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측정과 분석 활동이 저 위에 있다고 해서 레벨 2에서 뭐 분석이나 측정을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 오해십니다. 저 측정과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다 이 레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은 레벨 2를 통해서 다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그런 예상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수준 정도까지의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레벨 4, 5에서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은 레벨 2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과 분석이 저 위에 있다고 해서 레벨 2, 3에서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의 토대가 되는 기본 활동들은 레벨 2, 3에서도 다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벨 4, 5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결함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함 예방이라고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일지 감이 오세요? 예. 시스템에 결함이 유입되기 전에 프로세스를 좀 최적화해서 유입되는 걸 우리가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낮은 이제 레벨 2나 이 정도에서는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거를 좀 발견하는 발견적인 측면이라면, 프로세스 성숙도가 높아지면 저거를 발견의 수준을 넘어서서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서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5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전 시간 아마 들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이제 레벨 2 수준에서 봐서 풀리 어치브드가 돼야 레벨 2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저희가 비공식 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 가장 이제 많은 게 낫 어치브드나 파셜리 어치브드 정도고, 라질리 어치브드가 한 2배 기업 정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스팅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슈들이 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자일 테스팅, 그러니까 애자일 테스팅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애자일 뭐 스크럼, 뭐 XP, 뭐 TDD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애자일 프로젝트에서 하는 테스팅 활동을 이제 애자일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애자일 테스팅이라는 게 그 기존에 우리 포커스 모델로 개발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용자 요구사항,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거, 물론 애자일 테스팅에서도 그런 이제 애자일 그 매니페스토에 있는 그런 사상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 사용자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이터레이션마다 같이 하자라는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 모델이 워터폴에서 애자일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애자일 테스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애자일 방법으로 도입을 하시는 이제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세미나 컨퍼런스 보면 이제 저거에 대한 사례 발표를 많이 하시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애자일 테스팅이 이제 지금 트렌드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처럼 애자일 테스팅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코드 레벨의 이 테스트 자동화, 이제 시스템 레벨의 테스트 자동화, 탐사식 테스팅에 대한 관심도 높으신데, 이제 개발 측면에서 보자면 이 코드 레벨의 테스트 자동화, 개발자의 테스팅 역량 강화가 이 테스팅 트렌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합해보면 9.9와 7.3을 합해보면 한 17%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저거를 어떤 개발자 레벨의 테스팅 활동이라고 묶어서 본다면 그게 이제 거의 한 2위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테스팅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들은 제3자 테스트를 두지 않고 개발자가 품질을 전담을 하도록 개발자가 이 최종 단계 품질까지 책임을 지도록 개발자 책임제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계신데, 물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제3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지 못하는 어떤 사용자 관점, 사용성의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개발자가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개발자 품질제가 아니더라도 개발팀에서 하는 테스트가 모든 테스트 후반부에 있는 통합 시스템 인수의 근간이 되는 테스트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도구 도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좀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게 그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 스텐의 그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 전문가를 찾는 이런 구인 광고가 뜬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막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들, 또 커버리지 측정 도구나 이런 이제 이클립스라는 개발 환경에서도 익숙해져야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을 이 단위 테스트 전문가로 이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단위 테스트 레벨에서 소스 레벨의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는 테스트 케이스 소스 코드를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조건으로서 대우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아마 일도 이 정도 월급이면 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인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일반적인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테스트하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서 유닛 레벨에서 그분은 테스트 코드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 환경에 대한 관리들만 해주고, 그래서 개발자 테스트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과 테스팅. 여러분들 이제 아마 테스팅과 별도로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난 열심히 개발해놓고 이제 테스팅 쪽에다 넘겨주고 이제 퇴근하는 거죠. 굉장히 테스트 입장에서 보면 얄밉죠. 나는 야근시키고 자기는 정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픽스를 하면 되니까 자기는 일단 넘겨주고 이제 손 털고 이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요? 자, 개발자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시스템을 너무 잘 개발한 거죠. 정말 능력있다, 품질의 달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테스팅과 같이 협력이 잘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의 결함을 찾는 거지 너의 실수를 찾거나 잘못을 찾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 개발 입장에서는 테스팅 쪽에서 너의 일을 다뤄줘서 고마운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해줘야 될 일이지 뭔가 그걸 어떤 공적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해서는 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품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는 같은 동반자, 협력자, 그래서 같은 협업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저 가로알고 있는 답이 뭘까요? 네, 잘 안 들려요. 예, 테스트도 뭐가 없으면 품질도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테스트도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사용자도 없습니다. 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테스트 없으면 품질 없고 개발 없으면 테스트도 없고 품질이 없으면 사용자도 없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